지금 현재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변화라기보다는 얼마냐, 여기에 이제 좀 방점이 찍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단기적인 응급 처방이나 또는 단순한 경기 부양책 정도로 봤다 그러면 이렇게 조직을 손대면서까지 또 메커니즘을 바꿔가면서까지 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녕하십니까, 상클 캡틴입니다. 지금 상하이도 가을색이 완연합니다. 햇빛도 좋고 바람도 아주 선선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상하이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9월 24일에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도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슬리 개념도 있고 정책과 관련해서 좀 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9월 24일에 중국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응급 처방일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추진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도대체 어떤 효과를 바라는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9월 정치국회의에서는 생전 전에 하지 않았던 경제를 얘기했던 것은 그만큼 6월 달부터 8월 달 그 직전 3개월 동안의 경제 지표들이 급전직하했고 이것이 최고 결정자의 그런 우려를 촉발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는 세 가지 가격을 봐야 된다고들 합니다. 집값과 주가와 PPI입니다. 최근에 이 세 개는 서로 나쁜 영향을 주면서 동반 하락하는 나선형 하락 구조의 모습을 보이면서 단기적인 문제와 장기화되고 또 일시적인 문제가 추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6월달 이후에 사회 판매 총액이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그리고 부동산도 나쁜 게 더 나빠지나 고착화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부동산이 이렇게 추세적인 거는 할 수 없지만 일선도시가 하락폭이 전국 평균보다 더 가팔랐고 또 소매 판매도 일선도시 쪽에서도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그 새로운 문제다. 이렇게 전에 없던 그런 현상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 정책에 건의하는 쪽에서도 더 강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시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효과를 내지 못한 것도 사실 영향을 줬습니다. 지방정부는 돈 부족을 넘어서 돈을 투입을 해도 작동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도 새로운 문제라고 봤고 이런 것이 2021년 이후에는 부동산이 단순히 조정이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부동산을 조정의 대상으로만 봤던 시각에서 이게 먼저 안정화돼야지 기업도 경제도 살고 내수도 확대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큰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사실 이 두 가지 부동산과 자본시장은 중장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과제였는데 단기 중점 추진상으로 바뀐 것이 포인트입니다. 물론 9월 18일에 있었던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중국 정책의 운신의 폭을 넓혀줬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9월 말 이후에 연이어서 발표된 이런 모든 정책들은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금융, 통화, 재정, 부동산, 자본시장 해서 쭉 지금까지 이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거기다가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과 주식시장에는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도 물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재정 및 통화 정책의 틀의 변화입니다. 그 증거는 과거의 그런 전통적인 수단하고는 상당히 결을 달리하는 비전통적인 수단인 재대출하고 SF, 스왑 퍼실러티입니다. 이것은 중앙은행이 돈을 대주고 담보를 잡고 상장사에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상장사는 그 돈을 가지고 바이백만 해라, 자사주만 사라 이런 것이고 이것은 대출을 통해서 도와줄게 이런 의미죠. 이것은 중국 중앙은행이 간접적으로 자산 매입의 서막을 열었다. 그리고 미국의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도 이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사실은 그 출발은 중국 자본시장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가격 왜곡, 즉 미스프라이싱 상태를 고치겠다. 다시 말해서 5,300개 상장 기업들 중에서 거의 800개가 순자산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가를 평가받고 있는 이런 시장은 잘못됐다. 그중에서도 100개가 넘는 회사가 배당이 5%를 더 주는데도 그들의 주가는
순자산가 밑에서 헤매고 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42개의 상장사 중에서 39개가 순자산가 미만이고 그 비중은 93%입니다. 철강 쪽은 40%, 부동산은 36%. 이런 식으로 쭉 해서 합하면 100개가 넘는 회사들이 순자산가 밑으로 5% 이상의 배당을 주고 있는데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것은 현상에 지속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국 시장 전체가 제값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당국은 시스템적으로 왜곡된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책이 마중을 나가야 된다. 이런 마중물 정책이 바로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울고 싶을 때 뺨 때린다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것이 경기 부양책까지도 즉 한 가지를 가지고 1타 양피 3피 4피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차이나에셋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준비해오던 것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시장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시장의 재기능을 발휘하고 투자자들이 이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책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재정부하고 인민은행이 국채 공개 시장 조작 TF를 만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단기적인 응급 처방이나 또는 단순한 경기 부양책 정도로 봤다 그러면 이렇게 조직을 손대면서까지 또 메커니즘을 바꿔가면서까지 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길게 보고 뭔가를 바꿔서 구조 조정을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목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표의 끝단에는 경제 주체들의 행동 양식과 인센티브 시스템까지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순자산가가 A주의 바닥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되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이 버팀목이 되는 그런 일들이 확인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정부 자금도 직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국가대표팀들이 소위 여기서는 국가대표팀이라 그러는데 중앙해금공사 자산관리회사가 새로 산 그 ETF가 거의 2,500억 RMB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기말에는 이 정도니까 증가가 엄청나게 되었죠. 그리고 중앙해금공사의 투자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 ETF 규모가 약 6천억 RMB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은 9,400조에 달하는 ETF를 국가대표팀이 보유하게 되었다. 이것이 주가 안정이라든가 자본시장의 어떤 그 구조 변화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의 최우선 고려 대상은 일선도시 부동산인데 이것은 큰 그 기업들의 안정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가 하락은 일단은 막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다음 달에 데이터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떤 내수 확대라든가 민생 개선을 위해서 소비 쪽에 이제 중점을 둔, 즉 이구 환신이라든가 대규모 설비 어떤 갱신이라든가 이런 정책, 즉 량신이라고 하는 두 개의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인데 촉진의 정책의 핵심은 미래의 항구적인 소득 증가나 그것을 위해서 이제 훼손된 가계나 기업의 대차 대조표를 지갑 사정을 조금 개선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서 이번에 나오고 있는 정책들과 앞으로 나올 정책들이 계속 이 방향으로 더 강화하면서 다 나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 실행이 되고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또 전개될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변화라기보다는 얼마냐 여기에 이제 좀 방점이 찍혀 있는데 얼마에 대한 것은 사실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GDP의 몇 퍼센트다, 10%다, 12%다. 과거에 35조 RMB 정도 GDP가 되던 시절에 12%인 4조를 넣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은 10조는 넘어가지 않겠냐? 16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거보다는 나눠서 예를 들어서 재정 적자를 가지고 얼마를 하고 그리고 지방 정부가 발행을 하건 중앙의 국채 형식으로 발행을 하건 지방 부채 해결을 위해서 얼마를 동원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나눠놓고 봐야 되는데 10월 12일 날 재정부가 얘기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지방 정부의 부채 해결은 반드시 할 것인데 그것은 20기 3중전회에서 얘기하고 있던 세 가지 개혁, 그러니까 중국 재정과 세제 개혁 그리고 지방 정부의 기능의 재구성 이 방면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그리고
중앙은행과 재정부의 그런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의 지금 사회에 공급된 400조가 넘는 사회융자 총액 이것이 제대로 필요한 곳에 또 필요한 시간에 제대로 쓰이게끔 하는 이런 활성화 내지는 효율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정책은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30년 동안 성장의 엔진 역할을 했던 지방정부의 부동산을 통한 부동산 재정, 지방 그리고 토지 재정 이런 문제가 엔진이 꺼진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꺼져버린 엔진을 갖다가 뭘로 바꾸어서 다시 스위치를 올릴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지켜봐야 될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금액도 중요하고 뭐 그런 효과도 봐야 되겠지만 구조조정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업그레이드하고 또 재구성하고 이런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결합돼서 단순히 돈풀기를 하는 쪽보다는 이런 것들이 가져갈 변화를 또 같이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사실 지금까지 기술 자립이라든가 산업 구조조정이라든가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이 멈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에서도 실물 경제 쪽에 지원하는 그런 역할에 대한 요구 그리고 지원이 중단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이번 12월 달에 또 경제공작회의가 있으니까 거기서 나올 일련의 뭐 추가적인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구조조정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된 그런 내년의 그런 모델도 다시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20기 3중전에서 이미 얘기했던 방향을 벗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고품질 발전, 이들이 얘기하는 그런 고품질 발전의 제도적인 메커니즘을 제공을 해서 근데 그 제도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핵심은 인센티브예요. 지난 30년 동안, 40년 동안 1994년에 중앙정부의 분세제 개혁을 통해서 장착이 되었던 중국의 그런 성장 모델 그런 것들이 이익을 쉐어하는 것이거든요. 프로핏 쉐어링 또 인센티브 쉐어링이었는데 그런 제도적인 그런 일치를 구비했기 때문에 과거에 고속성장이 가능했었고 지금도 삼중전회에서 300개가 넘는 주요 개혁의 항목들이 준비되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시장 주체들의 행동 변화와 또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경제 주체들의 인센티브 메커니즘에도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중국 경제를 볼 때 기존의 중국 경제를 볼 때 세 가지를 봤던 삼두마차라고 했던 투자와 소비와 수출 이것도 봐야 되겠지만 기초 산업의 업그레이드와 또 기술 혁신 또는 창신 이들이 얘기하는 그런 변화의 방향이 중국 경제의 방향과 또 전략과 이들의 미래를 더 잘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